이제 시작할까요? 자, 이제 앞에 시간에 원래 학습은 반복이잖아요. 예, 핵심적인 내용 아까 전에 이제 4가지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저작권의 발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작권의 핵심이에요. 거기가 90%가 그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거나 뭐 이런 그거나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것에서 생기는 건데, 첫 번째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그렇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권리자한테 아니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으면 돼. 왜 조심해요? 허락을 받으면 되지. 그렇죠? 허락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전송의 개념. 전송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전송이라는 개념은 저작물을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행위로만 알고 있지만, 저작권법상의 전송의 개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서버에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전송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요건들이 공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중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작권 권리 침해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공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저작권 그 해당되는 그 저작물을 이용해 제공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불특정 다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회사 아니면은 동아리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업 듣는 사람들처럼 특정할 수 있는 게 특정 다수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공중에 해당이 된다. 폭넓게 공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저작권 말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우려해서 일정한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한 규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과연 복제, 전송, 뭐 방송처럼 권리로서 표현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용이라고 해서 폭넓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해당되는 조문의 그 제목이 그렇게 뭐 복제, 전송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해당되는 조문의 내용들은 복제, 전송으로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그 저작권을 배우셨으면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학교 교육 목적, 그게 이용이에요. 이용은 뭐라고 그랬죠? 거의 다 대부분의 그 권리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없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예.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학교는 이제 특별법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은 고등학교까지예요. 그다음에 그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를 다루는 게 아니라 대학교 이상. 예. 그래서 그 초중등교육은 이제 고등학교까지고, 고등교육법은 이제 대학교에 대한 학교나 뭐 지방자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물에 다를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일부분만 뭐 해서 쓰다?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통 이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목적에 복제, 전송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이 원래 책이 뭐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금액, 뭐 되게 낮은 금액을 그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그 대통령령이나 뭐 이렇게 장관 고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고시를 통해서 보통 그 고시를 통해서 해놓는 경우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이나 초등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 이하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뭘 해야 된다? 보상금을 내야 돼요. 이게 바로 수업 목적 보상금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에서 대학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 권리자 단체인 뭐 복전협이라고
복제 전송권자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어문 저작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보상금을 징수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단체들이랑 뭐 분쟁이 있다. 이런 경우 대학 간에 뭐 분쟁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보상금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나눠 주시거나 복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신탁단체인 그 복지전협이라는 곳에서 대신 징수를 하고 예, 굉장히 낮은 금액에 징수를 해가지고 저작권자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용, 각주 달고 이런 것들은 그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들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도록 인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조금 잘라볼까요? 첫 번째 요건은 뭐죠?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연애편지. 그런 것들을 인용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인 거예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돼요.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하드카피 하는 거 있죠. 책을 함부로 다 복사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분만 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나 뭐 이런 것처럼 전부를 복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림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용을 할 때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각주 처리를 해가지고 출처를 밝힌다든가 아니면은 그 해당되는 저작물을 변경 없이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도록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그 해당되는 쓰는 영역마다 그 공정한 관행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영역에서 해당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용해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자유롭게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각주 처리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비평을 한다든가, 그렇죠? 영화 블로그에다가 영화 비평을 하기 위해서 영화의 뭐 한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넣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제권 침해가 되지만 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작권 그 면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영방송인데, 아까 말씀드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공연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죠? 청중이나 관중에게 공연에 대해서 반대급부 돈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익 받지 않고, 그 대신에 문제가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그러니까 일반 여러 사람 다수에게 공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판매용이어야 돼요. 판매용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DVD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근데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예, 이건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 그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한 분야가 있어요. 뭐 음악 다막이라든가 뭐 헬스클럽, 그다음에 뭐 단란주점, 그다음에 뭐 비행기안 이런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외로 그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카페 같은 데서 음악 틀어주잖아요.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카페 같은 거, 소규모, 영세업자.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카페는 뭐 하러 가죠? 우리? 음악 들으러 가나요? 네. 커피 마시러 가죠. 커피나 뭐 여러 가지 음료를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카페에서
그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요 저작권법 제29조의 제2항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해도 저작권료 사용료를 안 내도 돼요. 다만 판매용 음반을 틀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목적이, 주된 목적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작권법 제30조. 그러니까 우리는 저작권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괜찮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대표적인 그 근거 규정이 저작권법에서는 30조거든요. 30조에는 뭐만 되게 돼 있죠? 복제만 돼요. 복제. 근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것은 뭐죠? 아까 전에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송행위잖아요. 그렇죠? 전송을 허락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P2P로 전송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예.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적 이용의 범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비영리 목적이어야 되고, 요건을 좀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가정 및 이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범위라는 개념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인적 관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및 뭐 이해에 준하는 거니까 뭐 그 동생이나 뭐 이런 정도, 친척 정도, 뭐 부모님이나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것을 넘어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혈연 관계 정도의 어떤 지속적인 그 관계가 있는 친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범위를 굉장히 좀 좁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적으로 그냥 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복제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고 뭐 이런 게 다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복제만 되고 다른 행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복제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자기가 복제를 해야 돼요. 행위 주체가. 그래서 북스캔이라고 아시죠? 북스캔 업체라고 아시죠? 책을 그 업체로, 북스캔 업체로 보내면은 북스캔 업체가 어떻게 하죠? 책을 잘라가지고 PDF나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죠. 그럼 우리가 전자책이나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요건들을 살펴보면은 자기가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행위 주체가 누구죠? 자기가 아니라 북스캔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현재 북스캔 하는 것은 이 그 사적 이용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런 해석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중 사용에 대해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도 이 사적 복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뭐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제기기 설치해 놓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또 사적 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어 설치된 복사기기이기 때문에. 아셨죠? 예. 그래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인데,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동상이나 그 다음에 건축물, 육산 빌딩 뭐 이런 경우, 뭐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상 이런 것들은 뭐죠? 다 저작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세종대왕의 그 동상이 그 사진에 나오는 거죠. 그럼 뭘 침해했죠? 저작권법상? 복제를 했으니까. 복제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전송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사진을 찍은 거는 사적 복제에 해당되니까 면책이 된다지만, 그것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이건 뭐죠? 전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송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사적 복제로 면책을 못 받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로, 공연, 건축물 등 외벽 등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해당되는 그 세종대왕 동상이 거기 항상 광화문에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3빌딩 거기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안 가고 항시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진 저작물 관련해서 좀 그 참고할 만한 팁을 드리면 그 증명사진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증명사진을 찍으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뭘 줬죠? 필름을 자기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화된 그 사진도 같이 줬죠. 근데 요즘에는 뭐만 주죠? 인화된 사진만 주죠. 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원본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저작권법으로 따져보죠. 자,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진작가 찍었어요. 어디에? 카메라 메모리에 고정이 됐죠. 저장이 됐잖아요. 그럼 그거의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진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진사한테 만약에 필름을 받으려면은 그거 원본을 받으려면 사진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법상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 피해보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촉탁에 의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 그 촉탁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을 받을 수 있는 매체 비용만 지급을 하면은 그 원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해당되는 매체 비용만 지불하면은 뭐 보통 이제 그 매체 비용이 뭐 각 그 사진관마다 틀리긴 하지만 예, 그런 경우에 뭐 2,000원 뭐 얼마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 JPG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으니까 이게 뭐죠? 그 디스크나 뭐 USB에 이렇게 저장해서 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예. 근데 사진이나 저작물들은 찍으면은 그 사진에 대한 저작물 위배가 되는데 왜 나를 찍었는데 나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사진? 초상권이 있죠, 그거는. 예. 초상권은 이제 해당되는 초상권은 그 자기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격적인 권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상권, 저작권법에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상에서 그 사진사가 저작권 행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 얼굴은 그 해당되는 그 사진에 찍힌 사람이 그 초상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상권자한테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진 찍었을 때 이제 원본이 있고 이제 포토샵을 많이 하잖아요. 포토샵은 그 원본은 주는데 그거 전에 그 원본은 안 주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면? 네, 허락을 구하면 더 받을 수 있죠. 네. 문제는 허락만 받으면 된다는 거. 허락만 받으면 돼요. 예. 허락만 받으면 이제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비자 피해 규정에 따라서 그런 그 절차가 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팁으로 좀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진 저작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찍는 것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작권법상의 해석 그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권리는 사진사한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존에 있는 그 저작권법상의 복제 행위에는 영구적으로 복제를 해야 되지만 일시적인 복제, 램이나 스캐싱에 의한 복제도 그 복제권 침해에 해당된다. 복제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작권 이용자들이 해당되는 저작물을 복제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침해로 뭐 고소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 그렇죠? 경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컴퓨터에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처리하는 것 자체는 뭐죠? 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거니까 그냥 다 면책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일시적 복제는 이렇게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뭐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예외로 인정이 된다. 다만 그 저작물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 복제물을
뭐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원행위 자체가 뭐죠? 저작권 침해 행위니까. 예, 그것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저작권 2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판 절차 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저작권 35조까지 어떤 규정을 두고 있죠? 다? 뭐 입법, 사법, 행정 목적, 그 다음에 수업 목적, 사적 이용, 그 다음에 뭐 비영리 목적의 공유 방송 해가지고 쭉 10거씩으로 해놨어요. 이런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법이란 것이 입법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처럼 이제 시대가 막 변하는데 그런 저작물 이용 형태를 제한으로 풀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항상 이제 고민이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푸냐면은 이 포괄적 공정이용이라고 해서 그 앞에 말한 우리나라처럼 열거적으로 해놓지 않고 이 판단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4가지 판단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그 이용 행위가 복제하든 배포든 전송이든 상관없이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작물의 이용이죠. 복제, 전송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이용은 뭐다? 모든 복제, 전송 이런 행위들을, 권리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인지 그 이용 목적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거의 이제 대부분이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저작물의 종도 및 용도가 뭐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다 베꼈냐? 일부분 베꼈냐 이거죠. 다 베끼는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공정 이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느냐예요. 제가 MP3를 가지고 P2P로 아니면 토렌트로 막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MP3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MP3 그 음원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 현재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저작물 이용 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예.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음악을 만들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기가 뭐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뭐 다운로드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기만 듣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구매해서 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해당되는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현재 시장의 가치나 앞으로 생길 시장이나 그 시장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뭐다? 예,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을 대체하거나 시장에 대한 가치나 어떤 것을 잠식하지 않으면 예, 공정한 이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은 아직 그 판례로서 정립된 게 없어요. 그냥 학설로만 이 정도까지는 되겠지.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폭넓게 범위가 뭐 이런 경우에 이렇다, 저런 경우에 저렇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거나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판단 기준은 이런 정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여기까지 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기간의 문제인데 저작권은 두 가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작 인격적인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인격은 뭐죠? 사망과 동시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 보호기간은 생존하는 당시예요. 하지만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다릅니다. 예. 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생존기간 포함해서 현재는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저작권 생존기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멋진 음악을 히트친 음악을 만들었어요. 음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성과를 그러니까 완전 돈이 되는 거죠. 히트를 쳤는데 근데 그런 그 저작물 노래는 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년도부터 70년까지 보호가 돼요. 예,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생존 기간 제가 뭐 앞으로 살면은 한 40년 더 산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70년 보태면은 한 110년 정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호 기간이 길다는 거.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저작물의 이름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존 기간 없이 해당되는 저작물이 출판 연도부터 공표됐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공표된 순간부터 밖에 알려지기 시작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 인격권은 생존 시,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 생존하고 그 다음에 사후 몇 년? 70년까지 보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죠. 자, 그 다음에 저작권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용 허락을 해줄 수도 있지만 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용 허락은 나한테 권리가 있으면서 그것을 너도 사용해라. 이런 개념인데 권리의 양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작권 권리의 양도는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기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법의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 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니까 저작 재산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권리 양도와 이용 허락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고 말씀드린 양도는 자기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 이용 허락은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허락에는 단순 이용 허락, 독점적 이용 허락, 설정적 이용 허락이 있는데 단순 이용 허락은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거고 독점적 이용 허락은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보통 이제 배타적 발언권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이 단순 허락과 이런 독점적 허락의 차이가 뭐냐면은 단순 이용 허락은 내가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 책을 뭐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근데 누군가 해당되는 책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가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용 허락은 권리가 허락만 받았지 해당되는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준 저작권자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작권 권리자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소송을 하거나 뭐 민사적 손해배상을 하거나. 근데 독점적인 배타적 발행권을 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독점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을 해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죠. 그걸 보통 이제 배타적 발행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 허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어서 허락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아니면은 뭐 월북을 했어요. 뭐 이런 경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명을 사용했는데 실명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뭐 확인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해당되는 저작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허락을 해줘요. 예. 그 대신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상당한 노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상당한 노력은 뭐냐면은 해당되는 신탁단체들이 있어요. 그 해당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탁단체들이 있는데 그 신탁단체들한테 연락을 해요. 나 김철수라는 그 저작권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쪽에서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와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노력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나 아니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저작권자를 찾고 있다. 김철수라는 저작권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연락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것도 상당한 노력을 한 거예요. 저작권자를 찾고자 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그 다음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사람한테 일정한 국탁금을 받고 허락을 해주죠.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정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뭘 이용한다? 법정 허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작권의 등록인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등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권리가 발생했는데 못하러 등록을 해요. 그렇죠? 다른 요건들은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작권을 등록을 하면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
먼저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등록 대상은 뭐 저작물도 되고 저작 인접물도 되고 출판물 뭐 이런 게 다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등록을 받게 되고 그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데 하나는 추정력, 하나는 대항력이에요. 조금 용어가 어렵죠.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추정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010년 1월 1일 날 해당되는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그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2010년 1월 1일 날 창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2009년 12월 30일 날 내가 먼저 저작물을 창작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있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은 자기가 그 해당되는 그 저작물을 2010년 1월 1일에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간다? 상대방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2010년 1월 1일 날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되니까 저작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자기가 그걸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것을 추정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은 뭐냐면은 이제 저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렇죠? 양도를 했는데 이 저작권을 양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사용 허락을 한 거예요. 돈을 받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한테 권리가 없는데 양도를 한 경우에요. 근데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죠. 양도를 했죠. 그 사람한테. 그럼 제가 양도한 양수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용을 자기의 저작물을 양도받은 저작물을 뭐 그 사용 허락한 사람한테 사람이 이제 이용하고 있으니까 권리 행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부 내에는 누가 저작권자로 되어 있죠? 양도한 사람. 이 저작권자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그 저작권에 등록된 것을 보고 이 사람한테 사용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권리를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양수받은 사람은 그 해당되는 권리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이것은 뭐 큰 이런 변동에 있는 문제인데 가장 저작권의 등록의 핵심적인 그 효력은 추정력이에요. 추정력. 내가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메리트를 작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재판에 갔을 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작권자 말고 해당되는 저작물을 해설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예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저작권자랑 유사한 권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수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곡이 아무리 잘 나와도 저 같은 사람한테 곡을 주고 노래를 부르라 하면 노래가 잘 불러지겠어요? 안 불러지죠. 그 노래를 잘 부르는 뭐 김범수나 여러 가수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곡을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저작물을 매개하는 사람, 저작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저작 인적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저작 인적권자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있어요. 자, 실현자는 아까 말한 가수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연극을 하는 탤런트나 아니면 음악 반주하는 밴드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뭐다? 예, 실현자예요. 예, 그분들의 이제 권리가 이런 실현자한테는 기본적으로 거의 저작권자랑 같은 거의 유사한 권리를 줍니다. 인격권도 주고 복제 배분도 주지만은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판매용 음반 방송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권을 줘요.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만 주는 정도로 이렇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는 뭐냐면은 음반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반 제작자로 해서 우리가 CD를 만들거나 MP3 음악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SM이나 YG 이런 사람 있죠. 음반을 기획해서 그것을 실제로 출시하는 기업, 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음반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음반 제작자에게도 저작 인접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대형 기획사들이
음반 제작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저작물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KBS, MBC, SBS, JTBC, 뭐, 그쵸? 뭐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인적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하거나 음반 제작하는 것처럼 그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복제권과 동시중계 방송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작권자 외에 저작 인적권자, 전달하고 매개하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데 그것을 저작 인적권자라고 부른다. 저작 인적권에 대한 권리는 세 개 주체한테 부여가 되는데, 하나는 실현자, 하나는 음반 제작자, 하나는 방송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 위탁 관리업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저작권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용자한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사용을 했으면은 해당되는 그 사용료를 그 징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음악을 틀면은 그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가수 이승철이 저작권 사용료 실현자니까 돈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대형마트 앞에서 기다려. 내 노래 나올 때까지. 노래방에서 내 노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징수를 해야 돼요. 아니 방송에서 내 노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가지고 몇 건 틀었으니까 나한테 얼마 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저작권자를 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돼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작사, 작곡가는 저작권자고요. 그 다음에 그 MP3를 만든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음반 제작자예요. 그 저작 인적권이 있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른 사람은 가수예요. 실현자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음악 한 곳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 작사가 찾아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 찾아가서 허락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다 일일이 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의 방식을 취하냐면은 신탁관리단체를 둡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작사,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자기 권리를 등록을 해놔요. 자기 권리를 신탁을 줍니다. 신탁을 주면 그 해당되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그 방송사업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노래방이나 뭐 여러 가지 음악을 사용해서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 대신 징수를 해줘요. 그리고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자한테 나눠주죠. 예. 얼마 전에 뭐 강계리가 자기 저작권료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막 올리고 막 이런 그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를 대상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한 건데, 음악 실현자 연합회, 그러니까 가수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노래를 작곡을 했으면은 음악 저작권 협회에다가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왜 저작권료가 뭐 계속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한 것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자기의 저작권을 해당되는 시스템한테 맡겼고 거기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지불이 안 된 경우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저작권자를 찾을 필요가 없이 누구한테 가죠? 신탁업자한테 가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신탁업자는 해당되는 권리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용 허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라. 그리고 그 금액만큼 돈을 징수한 다음에 권리자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저작권 위탁관리업,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신탁관리단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대리중개업이라고 했는데, 대리중개업은 해당되는 권리를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대리중개업은 저작권자하고 이용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대리중개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신탁업체들이다. 신탁업을 하는 사람, 저작권자의 권리를 양도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 허락을 하거나 아니면 징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죠. 자, 그래서 저작물은 여러 가지 저작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마다 권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신탁단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음악 작사, 작곡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서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반 있죠. 음반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수한테는 한국음원실현자연합회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화 시나리오
그 신탁단체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에 가서 시나리오를 받고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작권자라면은 자기가 저작권자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작사 작곡가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다가 그 신탁을 해주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자기가 방송국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기 노래가 나오는 것들,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징수된 금액을 다시 자기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이런 신탁 제도가 현재 그 음악 시장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 수익 분배인데, 만약에 그 1,000원짜리 음악을 자기가 mp3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저작권자나 아니면은 뭐 실현자나 가수나 아니면 음반 제작자한테 얼마나 돌아갈까? 이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 1,000원짜리 mp3 음악이 1,000원짜리다. 그런 경우에는 음반 제작자가 가장 많이 가져가요. 43%. 440원 가져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음원을 제작하면서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반 제작자한테 가장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유통사, 뭐 멜론이나 뭐 이런 뭐 벅스나 이런 음악 유통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40%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자가 있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작사가 작곡가가 있죠. 작사가 작곡가가 10%를 가져가요. 그럼 거기서 10%에서 작사가 5%, 그 다음에 작곡가 5% 가져가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른 가수는 몇 %? 6%를 가져갑니다. 예, 그 60원 가져가는 거예요. 한 곡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2014년, 재작년에 저작권료 수입이 가장 많은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용감한 애들. 이 사람이 2011년도에도 1위였고, 2012년도에도 1위였어요. 2013년도에도 1위. 2011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3억 7천만 원, 세전.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 12억인가?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3억, 한 1천만 원인가 이 정도 받는 걸로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네, 박진영. 예, 가수 박진영이, 그 프로듀서죠. 가수 겸 프로듀서 겸. 예, 그 사람이 지금 가장 많은 그 저작권료를 받았죠. 올해는 조금 바뀌긴 했을 텐데,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 3년간 최고 1위는 그 박진영이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아가고 있어요. 1년에 저작권 수입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곡은 저작자 사후 몇 년까지? 70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방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노래방 같은 기기에 들어갈 때도 다 사용료를 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복제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복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돼요. 계속 그런 사용료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음악이 나중에 가면 이제 점점 미쳐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트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약간 그 우리도 연금처럼 이렇게 저작권 사용료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저작권 분야에서도 이런 저작권 사용료가 요즘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작권료 뭐 가수나 이런데 그 이렇게 토크쇼 같은데 보면은 저작권료 뭐 얼마나 되냐고 뭐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저작권 시장이 많이 그 성장했고, 그것에 따른 이제 저작권 인식도 많아지고, 저작권 사용료도 그에 따라서 많이 그 받는 사람도, 저작권자가 그 수익을 누리는 경우도 이제 많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아니면 저작권자가 아니면 자기가 침해를 당한 경우, 자기가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그 침해자한테.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가 있는데, 민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그 법률 행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음악을 mp3를 누가 불법으로 다운로드 그 토렌트를 통해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저작권자는 해당되는 개인에 대해서 내가 팔아야 되는 mp3를 못 팔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사적인 구제 방안이에요. 예. 그것 말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피해가 가해지게 되니까 어떤 국가에서 형벌적인 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형사규제라고 하는데,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아까 말한 손해배상 외에 뭐라죠? 그 사람에게 너 저작권 침해했으니까 그 침해에 대한 죄로 벌금이나 형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 침해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형사적으로는 벌금이나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민사 쪽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형사 쪽에서는 이제 틀려요. 그래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의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뭐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처 명시, 아까 전에요. 출처 명시 안 해도 뭐다? 500만 원 돼야 돼요. 벌금. 최대 500만 원까지. 물론 이렇게 과하게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친고죄. 저작권자가 해당되는 그 침해자를 고소를 했을 때만 해당이 되고, 뭐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형사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발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작권자인 경우에만 그 권리 행사를 했다. 할 수 있다. 그럼 저작권자가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예, 고소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예.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헤비 업로더나 이런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저작권자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친고죄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처벌할 수가 없죠. 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상습적으로 하거나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경찰이나 검찰의 고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친고죄지만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거나 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 그 과한 정도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이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저작권 파파라치라고 그 저작권자한테 권리를 받아가지고 그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다른 것에 있는 글을 갖다 푸거나 음악을 퍼서 나르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작권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다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 청소년 대상 그러니까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각하를 주고 있어요. 기소를 각하시켜버려요. 아예 원래 기소돼서 재판으로 넘어가려면은 검찰이 그 해당되는 저작권 침해자를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기소를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일회에 한해서. 예.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있어요. 저작권자도 일단 일반인도 저작권을 몰라서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8시간짜리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한번 기소를 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동일한 것으로 이제 죄를 범했다. 이런 거는 유예가 된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하여튼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작권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있다는 거 침해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이나 제한 사유들이나 그다음에 뭐 면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그럼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제 그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그다음에 그 사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 사유로 인해서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작권자예요. 저작권자인데
저작권자인데 내가 저작권을 몰랐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 저작물을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서 내가 유명해지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아니면은 제가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학계에 잘 알려져가지고 좀 그 학술적인 뭐 발전에 좀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든 저작물은 그냥 아무나 사용해도 됐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가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 운동이 뭐냐면은 저작권자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니까 우리 저작권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자. 사용 조건을 표시를 해두자. 그래서 그 표시에 따라서 이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라이센스, 사용허락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고 불러요. 뭐 CC 라이센스라고 부르고 CCL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그 요건,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에는 4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 4가지 요건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요건이 뭐냐면 이게 저작권자 표시예요. 예. 만약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해당되는 저작물은 저작자 표시만 하면은 그게 상업적이든 상업적이지 않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변경도 가능해요. 예. 이렇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만약에 저작권 표시가 이렇게 사성이 돼 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뭐죠? 저작권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죠. 저작권 표시 안 하고 다른 조건만 지키면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이죠. 돈 표시. 돈 표시에 만약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뭐다? 영리가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리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뭐다?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꼬르 표시겠죠. 그렇죠? 같은 등호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저작물을 바꾸면 안 돼. 변경하지 마. 수정하지 마. 이런 표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사선이 딱 됐다. 그러면은 바꿔도 되는 거죠. 해당되는 저작물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뭐냐면 내가 원래 저작자는 의도는 저작권자 표시를 해놓고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거를 저작권자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비영리 목적으로 아까 영리 목적으로 사용으로 하고 그 조건을 바꾼 거예요. CCL 라이센스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포한 CCL 라이센스 조건을 바꾸지 마라. 이것이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에요. 예, 이런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퀴즈처럼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작자 표시만 하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영리든 비영리든. 이거는 저작권자 표시하되 변경하지 마. 그 대신에 요 조건만 지키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건 뭐죠? 저작권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저작권자 표시한 거 바꾸지 마.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인 거예요. 이 조건으로 계속 이 저작물은 사용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작권자 표시하고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는 안 돼.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작권자 표시하고 비영리여야 되고 동일 조건 허락인 거죠. 그렇죠? 요 조건 바꾸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저작권자 표시고 그 다음에 비영리고 변경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여러 뭐 카페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신문기사 뭐 이런 그 신문기사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표시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면은 블로그 운영하실 때 처음에 글 올릴 때 이 CC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다 경험 한번 해보셨을 텐데 아니면은 그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표시가 있으실 거예요. 꼭 반드시. 그래서 이런 표시는 이런 조건만 지키면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라는 이런 단체에서 그 CC 라이센스에 대한 그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홍보를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C 코리아가 있고 올해 그 10주년을 맞았어요.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 이제 CC 코리아가 한국 정보 법학회라는 것을 통해서 도입이 됐고 이제 그것을 홍보하고 이런 역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CC 코리아가 했었는데 한국 정보 법학회가 이 CC 코리아 라이센스를 만든 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입한 지가 10주년이 돼요 올해.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오래됐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 조건만 지키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는 저작권자 표시만 있으면 자유롭게 사용하는 저작물을 찾아서 그게 이제 저작물이 뭐 사진, 어문, 뭐 영상 다 해당되는 거예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저작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저작물을 찾을 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CC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CC 라이센스 관련된 것들을 찾을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실 때는 뭐 다음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해당되는 저작물을 이미지 검색하는 그 전용 이미지 검색 창을 보시면은 그 검색 조건에 이 CC 라이센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 이미지 검색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CC 라이센스 중에 새롭게 생긴 라이센스가 있어요. 새롭게 생긴 라이센스가 뭐냐면은 CC 제로입니다. CC 제로. CC 제로는 그냥 막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저작권 저작권자를 나는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조건이 있었죠. 4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 CC 제로라고 붙은 것들은 저작권을 저작권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라고 아시죠? 위키피디아 검색하시면은 상당 부분의 저작물은 그 CC 라이센스로 된 것도 있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상당 부분이 CC 제로로 많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중에 저작권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물은 해당되는 그 저작물은 기본적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문화 발전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은 일정한 보호 기간이 지나고 그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호 기간이 지난 것들 아니면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속한 영역 그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저작권법상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이런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뭐. 실제로는 저작권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지금 요 사항으로 보시면은 저작권을 그냥 포기한 거죠. 거의.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저작권을 주장하고 아, 그건 안 되는 거죠. 포기를 했다고 해도 인격권이 저작 인격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CC를 붙으면은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작권 주장을 하더라도 저작권을 등록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저작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저작권이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권리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잘못 앞에 설명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CC제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없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저작권 주장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저작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작권자는 이미 너 저작권 없는 저작물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설명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것들이 있다.
보통 이제 CC 제로도 퍼블릭 도메인 안으로 들어온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그 저작물들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은 테드 아시죠? 테드나 비메오나 알자지라 방송 같은 경우나 예이존이라는 그런 그 힙합 음악 하시는 그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저작권자 그 요건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 보이세요? 그 테드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저작권자 표시가 되어 있고 비영리 목적이고 변경만 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온 그 방송 콘텐츠들은 저작자 표시만 하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예이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거기서 발표하는 음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 표시, 비영리 목적, 동일 조건 변경 허락만 하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 표시만 하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CC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자기의 저작물을 이렇게 발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민간 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CC 라이센스는 민간이 그러니까 공공 영역이 아닌 그러니까 민간 분야에서 그 저작권을 표시할 때 저작권자들이 자기가 저작권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거고, 그럼 공공 분야에는 어떠냐? 예, 공공 분야에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분야도 비슷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공누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공공누리인데 공공누리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니까 첫 번째가 뭐죠?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출처 표시예요. 저작자 표시가 아니라 출처 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업적 이용 금지. 만약 이게 없으면 이렇게 사전이 없으면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 그 다음에 이것은 해당되는 것들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을 사용할 수 없다. 이꼴 표시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합에 따라서 하는데 그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새로운 그 규정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저작물은 해당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예,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그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뭐 몇 가지 뭐 안보적인 목적이나 그 다음에 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지만 해당되는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말고, 그러니까 국가, 정부 우리 40국가 하여튼 뭐 국방부, 뭐 기획재정부,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그런 국가단체들 있죠. 그다음에 특허청 이런 그 단체들, 그 국가 그 기구에 해당되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 뭐 서울특별시, 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도에서 하는 것들은 다 그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텐츠진흥원에서 만들었다. 그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공공누리 마크가 달려서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것도 뭐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그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저작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L 라이센스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완료 저작물들,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것들, 아니면은 저작권을 기증을 했어요. 아, 이거 기증할 테니까 그래서 잘 알아서 써라. 나는 저작권을 포기하겠다, 안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CL 라이센스 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공공누리에 있어서 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돼가지고 사용 조건이 붙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저작물. 그런 저작물을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뭐냐면 바로 공유마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해당되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그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권, 그러니까 저작권 보기간 지난 거, 기증 저작물,
그다음에 CCL 라이센스 붙은 거, 공공누리 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검색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마당에서 서비스 되는 것들은 지금 국립주안도서관하고 뭐 미술정보센터, 만료정보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KOGL이 아까 말한 공공누리입니다. 공공누리하고, 그 다음에 CCL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 적용해서 이제 링크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은 아직 뭐 지금 네이트나 다음 같은 데는 있는데, 네이버에는 이제 지식마당이라고 있어요.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가시면은 그 공유마당에 있는 저작물들이 그대로 지식백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 다음 쪽에서도, 다음하고 네이트 쪽에서도 아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유형 콘텐츠 개발할 때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단체들에게 이제 저희 만료 저작물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유로피아나라고 그 도서관이나 미술관에서 그 저작권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 CCL이나 아니면은 그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된 저작물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유럽에. 이걸 유로피아나인데 거기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유마당 가시면 이제 그런 저작물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예.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 4가지 정리를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저작권의 제1원칙. 제1원칙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전송. 전송의 개념이었죠. 전송은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예,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뭐다? 서버에 올리는 것도 예, 그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가 뭐죠? 공중의 개념인 거죠. 공중의 개념에는 그 해당되는 전송권이나 이런 권리의 요건들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공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중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그러니까 해당되는 권리 침해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는 다수인데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나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면 특정 지을 수 있는 특정 다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을 제한할 때는 예, 저작 인격권은 제한이 안 되고 저작 재산권이 제한이 되는데, 그 저작 재산권의 제한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권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조문별로 아니면 사용 요건별로 복제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전송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허용하거나 그 요건이 다 다르다. 하지만 이용인 경우에는 그 폭넓게 복제, 전송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조문을 볼 때는 그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 쭉 정리를 한번 해서 한 9가지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자,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퀴즈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게 뭐죠? C가 카피라이트 표시죠. 저작권이 있다는 표시고, 뭐 올라이트 리저브드라는 그거 많이 보셨죠? 뭐 2014 뭐 해가지고 일단 저작권 표시를 해야 된다. O 손 들어보시죠. X. 네, 왜 X죠? 그쵸.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이미 저작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저작자한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왜 근데 이런 표시가 있었을까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이 그 방식주의를 취했어요. 예전에 자기네 그 국제협약에 따라서 이제 그 보통 저작권 보호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자국이 이제 워낙 그 힘도 있다 보니까 그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작권 표시를 해야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행들이 이렇게 표시가 있어야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영향을 받아서 예전에 있던 그 미국
있는 그 저작물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표시해야지 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미국도 현재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예, 별도로 그 표시를 하지 않아도 예, 저작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사의 강의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 침해이다. 손. 침해가 아니다. 왜일까요? 그쵸. 사적 복제. 예. 비영리 목적으로 자기가 나중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예. 그 해당되는 것을 녹음하는 건 복제 행위거든요. 복제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다? 예. 뭐 전송을 하는 게 전송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예. 복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공중에게 한 경우에는 그래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영화 비평 블로그에 영화의 일부분을 캡처하거나 포스터를 함께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 X. 왜일까요? 네. 공정한 저작물의 인용인 거죠. 예. 자기가 영화 비평을 위해서 해당되는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인용하는 것은 일부분을 공정한 간행이 합치되도록, 그쵸? 예. 합치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뭐 캡처해서 올리는 거 괜찮은데 출처를 항상 밝혀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출처를 밝히거나 공정한 간행에 합치되는 내용이 빠지긴 했는데, 이제 그것이 있다는 가정하에 예, 캡처하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평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O. X. 예,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세종 동상은 뭐죠? 저작물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저작물을 촬영을 하면 뭐죠? 복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제권 침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술 저작물 등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그렇죠? 상시 열린 공간에서 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촬영을 해도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사진은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O. X. 왜 X일까요? 그러니까 출처만 밝히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목적이 인용인 목적이냐 아니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인용인데 인용을 하더라도 그 사진을 다 그냥 원판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고 그 목적이 비편 보도 뭐 이런 학술 이런 교육 이런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출처를 밝히는 거 그냥 공정한 간행인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사용 범위에 사용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펌 밀어놓고 이제 전체 저작물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죠. 그쵸? 펌한 다음에. 그쵸?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게, 나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비영리 영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영리 영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사적 복제인 경우에 비영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해당되는 것을 전부 하드카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쵸? 자기가 뭐 교육이나 비평이나 이런 것의 일부분을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갖다 쓰는 것은 괜찮은데 전부 갖다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잘못된 소문인 거죠. 여기다가 출처만 밝히면 된다. 이건 보통 그 인용을 통해서 인용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제 들어서 출처만 밝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 비영리 영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일부분을 사용했느냐, 공정형 간행에 합치되도록 사용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모전에 출품하는 UCC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작사, 작곡가, 실현자, 음반 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O, X. 네, 그쵸. 다 저작권자이고, 다 앞에 있는 작사, 작곡가는 뭐죠? 작사, 작곡가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인 거고, 그 다음에 실현자하고 음반 제작자는 저작 인접권자잖아요. 그렇죠? 가수하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 허락이 필요하죠. 예. 허락이 필요하다. 아, 예. 저 설명 잘못했나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사실상 불가. 예, 아니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고 이것을 그 음악저작권협회하고 아까 말한 그 세 개 단체 있잖아요. 공동실험 그 3개 그 음악 관련 단체한테 그 전화를 하면은 다 알려줘요. 얼마 그 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그 음악 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그 통합적으로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저작권 거래소라고 있어요. 이 저작권 거래소라고 인터넷 치시면은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이나 어문이나 뉴스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등록을 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것을 정하면은 저작물 사용료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등록해 놓으면은 해당되는 신탁단체들이 연락을 해요. 연락 오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보내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내주면은 해당되는 저작물 사용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그 사용료를 입금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용기간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려면은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거래소에 가시면은 사용할 수 있다. 한 번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작성한 창작 수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O, X. 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저작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되는 거죠. 초등학생이 인간이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수필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수필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베끼지 않았으니까 창작물인 거죠. 창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작성한 창작 수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원숭이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답은 O. 왜?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영화 제목을 학교에 제출하는 글짓기 제목으로 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답은 O. 왜죠? 제어나 이런 것들은 제목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기억나시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사키 짬뽕.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5가지는 이거예요. 저작권은 지킬수록 아름답습니다. 예, 이걸 말씀드릴수록. 왜냐하면 지금 창작자들이 신대철 씨라고 아시죠? 예, 신대철 씨가 바른 음원 유통조합인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창작자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권리를 조금 너무 이렇게 구름빵이라고 아시죠? 구름빵 사건을 해서 2차적인 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실제 구름빵을 쓴 작가는 그거를 이제 매달 계약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을 주고 2천만 원의 권리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양도시키는 거예요. 해당되는 출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작가는
초기 초년 작가다, 아니면 자기가 지명이 어떤 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이라도 받고 이렇게 넘기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한 경우에는 자기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큰 수익이 남에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저작권 인식 저작권자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창작 활동에는 되게 잘하세요. 잘 아시는데 저작권 관련돼서는 그냥 나한테 권리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지 뭐 어떤 분은 권리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못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그 해당되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줄수록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